들을수록 건강해지는 유익한 방송. 듣다 보면 빵 터지는 유쾌한 수다. 나는 의사다. 시즌 3. 안녕하세요. 깜신 김정엽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써니 이혜선입니다. 아, 제가 또 느꼈는데요. 이렇게 더운 날, 다들 막 이렇게 축축 처지는 이날, 깜신의 이 하이톤을 요거 소리 좀 분석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거 특허내야 돼. 이 더운 날 이런 톤 유지하는 건 사실 쉽지 않아요. 이런 청량감이라니. 네. 그러게요. 계속 문경 오미자로 충전하지 않으면. 좀 전에 이 메뉴 괜찮네. 괜찮죠. 네. 이거 여름에만 나와요. 별다방에서 파는 그거. 문경 오미자라고? 달지 않아서 좋아요. 네, 이것도 MSG 좀 들어간 것 같은데. 아마 들어갔겠죠. 맛있네 MSG. 그나저나 방송은 이렇게 셋이서 그냥 하나요? 이건 좀 너무 허전하잖아요. 전문성이 너무 떨어지죠. 원래 쭈니가 나오기로 했었잖아요. 그니까요. 쭈니 네. 어디 갔어? 쭈니. 쭈니가 오늘 오기로 하고 안 하는데 모 대학교 학장님께서 네. 갑자기 뭔가를 시키셔가지고 지방으로 출장 갔습니다. 급하게. 하여튼 뭐 오기로 하고 안 왔으니까 오늘은 그래서 공식적으로 좀 디스하고 시작할까요? 다음 저녁은 쭈니가 쏘는 걸로? 그럽시다. 좋다. 맛있는 걸로. 꽃등심 그런 걸로. 그래서 제가 쭈니한테 어제 버럭버럭 화를 내면서 하루 전날 이러는 법이 어디 있냐. 내가 지금 하루 전날 어떻게 게스트를 구하냐. 네가 알아서 구해주라 합니다. 그랬더니 바로 자기 옆에 있는 동료를 팔았습니다. 가까이 있는 동료를. 동료. 같은 방 쓰는 동료를. 심지어 선배를. 이런. 야. 1년 선배를 팔아넘기고. 독한 선배이신 거예요? 쭈니에? 근데 그 1년 착하게 생겼는데 독한 놈이에요. 1년 선배는 여기 와가지고 깨달았어. 그 사실을. 쭈니가 팔아넘겼다는 거를. 그냥 자기는 정식으로 초대받은 줄 알고 지금 왔는데 이 프로그램은 이렇게 하루 전날 부르네. 보통 한 2주 전에 부르지 않나? 이러고 왔는데 와봤더니 쭈니가 팔아넘겼다는 거를. 그렇죠. 자, 바로 그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네. 세브란스 병원 소화기내과의 정문재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정문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목소리 깔지 마시고 정문재 선생님. 제가 정문재 선생을 초대했다고 어젯밤에 누군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의 다른 교수한테.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니, 비디오형 의사를 왜 오디오 프로그램에 부르냐고. 인정. 써니 인정, 그치? 인정. 목소리는 쭈니보다 좀 떨어지는데요. 비디오는 훨씬 훌륭하십니다. 비디오는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제가 그 게스트가 올 때 제가 아는 좀 외모가 좀 훈훈한 의사들이 오면 써니한테 좀 괜찮은 분이 온다. 이제 흔히 나중에 보고 나서 뭐 이 정도로 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걸라. 오늘은 인정. 빠르게 인정. 저희 그 라디오 회의방에서 주간 JYP가 한마디 했거든요. 잘생겼어. 외모로 모든 걸 평가하는 이런 더러운 세상. 정작 정문재 교수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뭐 이놈의 또 똑같은 얘기 또 듣는구나 이런 표정으로 있네요. 인정합니까? 본인이 좀 잘생겼다는 거? 네, 인정합니다. 야, 이런 걸 원하신 거 아니에요? 무한도전에 정우성이 나와가지고 인정한 거 이후로 외모 인정은 굉장히 오랜만에 듣네. 학생 때 뭐 여대생들이 단체로 연대 의과대학에 구경 왔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오, 진짜요? 와가지고 정문재가 도대체 누구냐, 어떻게 생겼냐 보고 갔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그런 소문 들었나요?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과장된 거. 역시 스타주의에는 늘. 그래서 오늘 급하게 PD 작가들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하루 만에 소화기내과 관련 쌓여있는 질문들 막 급하게 찾고 그리고 정문재 선생이 소화기내과 중에서도 담최 그러니까 췌장과 쓸개 여기가 이제 전공하는 분이라서 그거 어려운 데인데 거기. 그쪽 주제로 오늘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연세 리엠 피부과 이세원 원장입니다. 피부를 촉촉하게 해주는 우유 효과 들어보셨나요? 우유 속 미네랄 성분은 피부 보호막을 만들고 유수분 밸런스를 조절해서 피부 건강을 유지시켜줍니다. 한 잔으로 채우는 밀크케어 지금 시작해보세요.
우유자조금 관리위원회. 안녕하세요. 미원 모델 우주대 스타 김희철입니다. 핑미원 I want you 핑미원 맛의 기적이 필요할 때 미원 한 꼬집 핑미원. 자, 우리가 좀 전에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이 내과가 원래는 한 개인데 말이죠. 그렇죠. 이게 점점 분화가 돼가지고 요즘 한 10개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아우, 그렇게나 많아요? 네. 장난 아니에요. 근데 그 10개 중에 하나인 소화기 내과가 그 안에서 또 4개로 나눠져 있어요. 뭐뭐로 나눠져 있습니까? 소화기 내과가 네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위식도 쪽이랑 그다음에 간 쪽이랑 제가 하는 췌담도 그리고 대장 쪽 이렇게 4섹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본인은 췌담도. 예. 그러면은 쭈니는 어디를 맡고 있는 거죠? 쭈니는 소화기 내과가 아니잖아요. 쭈니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제 원래 그 어쨌거나 내과에서 내분비내과 전공했고요. 그렇죠. 지금은 노년내과에 있습니다. 아니 뭐 자리도 없는데 쭈니 흉 좀 보고 시작하죠. 평상시에 쭈니는 어떤 놈인가요? 그 쭈니가 별로 욕은 아닌데 지금 병원에서 욕을 해달라고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방을 같이 쓰는데 거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병원 내에서도 보직을 2개나 하고 있고 그래서 그 그레이드에서는 가장 바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4개로 나눠져 있지만 그래도 소화기 내과 전문이니까 뭐 이 위장이나 뭐 대장이나 이런 쪽의 질문도 다 해결할 수 있으시죠?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오늘 큰 주제는 그 무서운 췌장암. 이 동네는 정말 무서워요. 췌장암 무섭죠. 췌장은 무서워. 네. 제일 딱 이 병입니다라고 들었을 때 가장 심쿵, 가장 철렁 내려앉는 병 중에 하나죠. 그렇죠. 의사들이 암에 한번 꼭 걸려야 한다면 가급적이면 갑상선암이었으면 싶고 췌장암은 꼭 피하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네. 그렇죠. 자, 일단 췌장은 도대체 어디 있는 뭐 하는 놈입니까? 췌장 위치는 우리 보면은 그 오목가슴 있는 정도의 위치 높이에 있고요. 그리고 등뼈 오목가슴. 오목가슴. 명치 있는데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명치 정도의 높이에 있고 그리고 등뼈 척추뼈 바로 앞에 있어서 주로는 등 쪽에 붙어 있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면은 가장 깊숙한 장기고 가로로 한 20cm 되는 장기입니다. 저는 왠지 아래쪽에 있을 것 같았는데 아니네요. 생각보다 높게 있네요. 20cm 가로로 길쭉하게 생겼나봐요. 길쭉하게 생겼죠. 그러면은 명치를 때려서 아픈 거는 췌장이 아픈 건 아니군요. 거의 거기까지 아마 충격이 가해지려면 굉장히 큰 충격이 가해져요. 차라리 등을 때려야 되겠군요. 등에는 또 등뼈가 있어가지고요. 이게 근데 때리기 쉬운 녀석이 아니군요. 깊숙한 부분이긴 한데 간혹 가다가 외상에 의해 가지고 췌장에 이게 손상이 오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췌장이 하는 일은 뭡니까? 췌장이 크게 2가지인데요. 하나는 소화 효소를 내는 것. 주로는 이제 단백질, 지방을 소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소화 효소 내는 게 한 가지 있고요. 2번째는 우리 요새 이슈 중에 하나인 당뇨. 그래서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 글루카곤 같은 호르몬을 내는 내분비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하나는 외분비 기능, 2번째는 내분비 기능. 이 2가지 기능이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분비 기능, 참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그냥 우리 소화제가 췌장에서 내는 소화 효소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화 효소를 내는 장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호르몬을 분비하는 거를 내분비라고 하고 호르몬 말고 좀 더 뭔가 큰 거, 큰 단위 설명을 못 하겠네. 큰 단위, 하여튼 소화제 같은 거를 분비하는 거는 외분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췌장암이라는 거는 그 두 가지 기능에서 다 생길 수 있는 겁니까? 나눠져 있어요, 두 개 부분이?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2가지 세포가 췌장을 이루는 대부분의 세포인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게 췌장에 생기는 암은 췌장 액이 흘러내려오는 췌간을 구성하는 췌간 세포에서 생깁니다. 그러니까 분포로 따지면 전체 췌장에서 5% 미만의 췌간 세포인데도 불구하고 암의 췌장에 생기는 암의 90% 이상은 다 췌간 세포에서 기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췌장의 면적은 되게 넓은데 그 중에 일부에서만 췌장암이 생기고 그게 거의 90%. 아까 말했던 외분비 기능을 담당하는 세포에서도 암이 생길 수 있고 내분비 기능을 담당하는 세포에서도 암이 생기긴 한데 그게 극소수고요. 대부분은 췌간을 이루는 췌간 세포에서 생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진짜 뭔가 소화 효소나 인슐린이나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 세포 말고 거기 튜브에 해당하는 그쵸. 곳에서 주로 암이 생기는 관을 이루는 그래서 우리가 암이 처음 발견됐을 때 영상학적으로 진단할 때 조금 이따가도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보면은 특징적인 게 췌관을 막는 암덩어리가 생기거든요. 대부분이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겼군요. 그 하수구에 문제가 생겼다고 저는 환자들한테 표현을 하는데 하수가 막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췌장액이 흘러내려오다가 하수가 막히잖아요. 그 종양 때문에. 그래서 그 위쪽 상류 쪽에 있는 췌간이 이렇게 췌장액이 저류되면서 늘어나는 증상을 보면 아 이게 췌장암일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여서 이렇게 늘어나는 거군요. 주머니처럼. 충분히 배출되지 못하고 상류 쪽에 모이다 보니까 췌간이 늘어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강 검진했을 때 가끔 그렇게 오시거든요. 췌간이 늘어난 증상이 그냥 복부 초음파에서 어렴풋하게 보여서 정밀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연세 드신 변화로 그냥 일부 아주 마일드하게 늘어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어느 지점부터 갑자기 췌간이 늘어난 걸 보면은 아 이거는 췌장에 생긴 암일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췌장이 있고 췌장에서 이제 바깥으로 분비되는 길목이 있는데 거기가 막히면 안에서 나와야 될 게 못 나오니까 안쪽에 있는 길이 점점 부푸는 소견이 처음에 초음파나 이런 데서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발견된 시점은 그럼 이미 췌장암이 있는 상황인 거죠? 그쵸, 그럼 한 몇 기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췌장의 기수를 따질 때 1기, 2기를 나누는 기준이 크기도 있는데요. 근데 그게 별로 이렇게 임상을 보다 보면 의미가 없는 게 췌장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홀쭉한 장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작게 발견되더라도 이미 그 싸고 있는 캡슐을 조금 넘어선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3기 이상에서 발견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망률이 높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기 환자분들한테 이제 설명드릴 때 이렇게 췌장암이 잘 치료가 안 되고 예후가 안 좋은 이유가 말씀드렸듯이 홀쭉해서 바깥으로 퍼져 나가는 것도 그 한 가지 요인이고 또 하나는 그 주변에 중요한 혈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그만 크기로 발견됐다고 하더라도 이미 주변 혈관을 침범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수술적 절제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발견되는 췌장암은 전체 췌장암 환자의 10% 미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 내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최담도를 보시는 의사들의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군요. 저희가 실력을 늘려야 될 부분은 그래서 조기 진단법을 찾아내는 게 우리 이제 췌장암 하는 사람들한테는 연구의 큰 토픽입니다. 아 정말 조기 진단만큼 확실한 암 치료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췌장암은 조기 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까 말씀하신 초음파 이외에 뭐 다른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초음파로 봐서 이미 길이 넓어지는 정도의 소견이면 3기로 나온 경우도 꽤 많다 그러셨는데 우리가 조기 진단이라고 하면 1기에 발견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1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교수님이 하고 계신 습관이라든지 예방 내지는 뭐 조기 진단 검사 답은 없습니다. 없는데 조금 좀 변명을 드리자면 이게 위암 대장암이 조기 위암 조기 대장암으로 발견되는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이유가 내시경이라는 아주 파워풀한 그 진단 방법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쉽고 근데 아쉽게도 췌장에는 그런 조기 진단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췌장을 자세히 검사를 하려면 CT나 MRI나 제가 하고 있는 초음파 내시경이나 이런 검사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인구 대비해가지고 또 인시던스는 발생률은 매우 낮거든요. 그러니까 몇 프로 정도죠? 10,000분의 1 정도거든요. 10,000명 중에 한 명. 우리 인구를 5천만이라고 생각하면 1년에 진단받는 사람이 약 5,000명 정도 되는 암인데 그 5,000명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 비싼 검사를 모든 사람들한테 매년 검사한다는 게 코스트 이펙티브니스 면에서 불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대안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췌장암에 걸릴 수 있는 고위험군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정기적인 검사를 하자 이런 정도의 가이드라인만 있습니다. 그 정기적인 검사라는 거는 예. CT나 뭐 CT 이런 거를 CT 뭐 예. MRI 또는 병변이 이거는 전암병변일 수 있겠다. 이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암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조금 있겠다 하면은 초음파 내시경이라는 더 자세히 보는 검사를 하기도 그러면은 합니다. 정기적으로. 일단 두 가지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이. 첫 번째는 그렇게 췌장암을 좀 더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되는 사람이 본인인지 본인이 해당하는지가 궁금하실 것 같고 고위험군이냐 아니냐. 네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 CT라는 게 비용도 있고 기본 검진에 포함되지 않은 이 검사를 만약에 본인이 거기에 해당된다면 얼마나 자주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건지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이게 저기 췌장암에 사실은 짱 아주 좋아요. 네. 그런데 췌장암에 고위험군이라고 분류된 명확하게 고위험군이라고 분류된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고위험군으로 하는 게 당뇨 환자들, 오랫동안 당뇨를 앓은 사람들. 또 하나는 급성 췌장염을 반복적으로 앓아서 췌장이 쪼그라지고 딱딱해진 만성 췌장염 환자들. 만성 췌장염 환자들. 근데 이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만성 췌장염 환자는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술을 오래 드시거나 해서 이렇게 만성 췌장염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하여튼 만성 췌장염이 있는 분들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야 되는 대상이고 만성 췌장염 당뇨병 환자는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그쵸? 다 검사를 그렇죠. 그것도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췌장암 발생을 예측하는 모델들이 이제 연구들이 나오고 있는데 완전한 식은 없고요 아직까지. 그래서 뭐 최근에 김강준 교수랑도 하고 있는 게 이제 시도하고 있는 게 최근에 그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그 기계 학습 있잖아요. 딥러닝, 뭐 머신러닝 하는 그런 걸로 그 당뇨 환자들의 데이터를 빅데이터를 가지고 췌장암을 예측하는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이 정도까지. 그런 훌륭한 연구를 준이가 지금 같이 하고 있다고요. 그럴 리가. 얘 또 우유 먹으러 갔을 거야. 없으면 디스. 여기 왔을 때는 되게 바보 취급받거든요. 준이는. 별명이 의바예요, 의바. 의학 바보. 그거 왜 아무것도 몰라서. 아니 근데 의학 바보란 뜻이 의학의 바보란 뜻은 아니고요. 의학은 천재인데 의학 이외의 모든 영역이 바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요. 또 같은 방 쓰다는데. 지금 이 암 환자는 보통 5년 생존율을 따지는데 그렇죠. 전체 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이 최근에 처음으로 70%를 넘어섰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 이걸 박수 쳐? 이게 이제 물론 갑상선, 갑상샘암 이런 게 이제 워낙 높게 나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전반적인 거의 모든 암의 5년 생존율이 다 높아지고 있는데 췌장암만은 여전히 변화 없이 10% 이쪽 저쪽에 머물고 그러니까 있죠. 무섭다고 하는 거예요. 10%면은 정말. 근데 뭐 들어보니까 뭐 그냥 속된 말로 복불복이군요. 췌장암이라는 건. 아까 말씀 하시던 것 중에 만성 췌장염 환자하고 당뇨 환자. 제가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그 외에도 이제 전암병변이라고 암이 될 수 있는 병변이라고 생각되는 질환들이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건강 진단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 전에는 모르고 사셨을 췌장의 낭종이라고 해서 무록 많이 들어보셨죠? 그 무록 중에서도 일부 그러니까 찰랑찰랑한 물이 들어있는 무록 말고 찐득찐득한 물이 들어있는 무록의 경우에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나쁜 세포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꼭 받으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가족력 떼면 안 돼요? 발견했을 때? 췌장은 어려운 게 질문인데? 췌장은 이게 수술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요. 수술을 하고 나면 환자가 회복하는 기간도 굉장히 길어서 이게 수술을 딱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병입니다. 어려운 이유는 워낙 깊은 곳에 있어서 있고 여기저기를 헤집어야 되기 때문인가요? 주변 아까 말씀드렸던 주변 혈관과의 박리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는 만약 이걸 절제했을 경우에 뭐 이론적으로는 췌장의 10%만 남아 있어도 외분비 기능 아까 말씀드린 내분비 기능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일부 잘라냈을 때는 당뇨가 나중에 올 가능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함부로 수술을 결정하기가 좀 굉장히 까다로운 장기거든요. 그래서 암 예방하자고 무작정 떼어내기는 또 어려운 장기입니다. 참 쉽지 않네요. 그러네요. 그 췌장암으로 돌아가신 분 중에 최근에 제일 유명한 사람은 이제 스티브 잡스였는데
그 기사 보면 스티브 잡스는 췌장암 중에서도 약간 특이한 종류였다. 뭐 그런 얘기 하던데. 아까 말씀드렸던 관을 이루고 있는 관세포에서 생기는 암이 가장 흔한 암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스티브 잡스 경우에서는 내분비 기능을 담당하는 뉴로엔도크라인 튜머라는 신경세포종 그런 조금 좀 세포학적으로 조금 다른 형태의 췌장암이었고요. 사실은 이런 선암이라고 하는 게 가장 흔한 암 췌장에서 췌장 선암보다 이 신경세포종의 예후가 훨씬 좋은 걸로 돼 있는데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진단받은 지 오랫동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이제 다발성 전이가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설사 내분비 신경세포종이라고 예후가 좋은 신경세포종이라고 하더라도 전이가 이미 된 경우에는 굉장히 무섭게 빠르게 그러면은 췌장 만약에 스티브 잡스 가족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들도 또한 마찬가지로 주의 관찰해야 되는 거기 위험군에 포함되지 않을까요? 그 발표마다 좀 다르긴 한데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쉽게 설명드리느라고 수치를 좀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면 직계가족이라면 부모 형제 중에 한 명이 췌장암이 있을 경우 약 1.6배 정도 높아진다고 이제 보고에 나와 있고 160%. 그렇죠. 그렇게 높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암에 비해서. 맞습니다. 직계가족이 2명이 있는 경우는 한 6배 정도 늘어나는 걸로 돼 있고 그럼 그런 경우는 이제 CT를 권하나요? 예, 그렇죠. 2명 있는 경우부터는 조금 더 자세히 봐야 될 건데 가이드라인은 없고요. 3명이 있다 그러면은 한 30배 정도로 올라가는데 그 사실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30배라고 하면 되게 높은 것 같지만 이게 인시던스 자체가 낮기 때문에 췌장암의 가족력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이 췌장암의 리스크 그룹이라고 해서 정기적인 검진을 해야 된다 이런 가이드라인은 아직까지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환자를 보다 보면 직계가족 중에 2명 이상이 있다고 하면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기도 하고 병원에 오시는 그 가족분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이 췌장암에 대한 공포가 있기 때문에 검사를 스스로 원하시죠. 가족 중에 둘이 췌장암에 걸렸는데 췌장암을 어떻게 겁을 안 내겠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CT를 그러면은 CT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검진 방법인가요? 왜냐하면 복부 초음파 검사가 가장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 레디에이션도 적고 없고 비용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굉장히 쉽고요. 검사는. 근데 문제는 췌장의 오른쪽 끝 왼쪽 끝이 잘 관찰이 안 돼요. 복부 초음파 검사가. 그래서 가운데만 잘 보여요. 가운데만 보이고 일부 이제 뭐 비네팅 효과도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뭐 이렇게 끝까지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 복부 초음파 검사를 가지고 췌장 전체를 다 봤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 안 본 것도 아니고 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애매하네요. 이런 리스크가 있는 분들에 한해서는 최소한 CT를 찍어야 췌장 전체적으로 관찰했다고. 얼마나 자주 찍어야 돼요? 그것도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저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3개월, 6개월 이런 간격을 두거든요. 3개월마다 CT 찍으려면 3개월마다 찍으면 진짜 자주 찍는. 1년에 4번이면은 10년이면 CT만 계속하는 게 아니라 번갈아 가면서 뭐 CT, MRI 아까 말씀드린 복부 초음파 검사 같은 걸 번갈아 가면서 하고요. 돌려막기. 3개월마다 하시는 분들은 아주 특별한 경우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무록 같은 경우에 굉장히 찐득한 무록, 찐득한 무록일 경우에 굉장히 험악하게 생겼다, 암이 생길 확률이 많겠다 하는 분들은 초기에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짧게 찍고 이제 추후에는 인터벌을 조금씩 길게 하는 식으로.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제 학교에서 췌장암에 대해서 배울 때 그 배운 내용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배울 때의 느낌만 남아 있는 게 뭐 하나 아무것도 뚜렷하게 알려진 게 아직 없구나. 뭐 원인이면 원인, 치료면 치료, 뭐 증상이면 증상, 그런 느낌만 받았었는데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아직도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 증상도 별로 없죠. 뭐라고 불러드려야 돼? JYP. 그냥 막 부르셔도 됩니다. 방송 중에는 막 부르셔도 되고 끝나면 이제 박재영 선생님으로 제가. 아니 그러면 청취자분들이 모르니까요. 그냥 JYP라고 하시면 돼요. JYP.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통계를 보면요, 다른 암들은 90년대부터 5년씩 끊어가지고 통계를 보면은 5년 그 서바이벌이 다 늘어나요, 시간이 지나면서. 근데 유일하게 췌장암만 제자리거든요. 어려운가. 근데 최근에 그래도 좀 희망적인 거는 췌장암에 그 치료하는 항암제 중에 일부 이제
그나마 그 전에 쓰이던 20-30년 동안 쓰이던 그 약제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진전된 약제들이 한 2-3가지 조합이 나와서 그래도 최근에는 좀 하다 보면 열심히 치료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수술이 안 되는 경우로 발견됐다고 하더라도 이제 수술할 수 있는 정도로 좀 줄어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최근에는 그나마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 항암 치료하면은 뭐 면역 치료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핫트렌디드한 얘기들인데 혹시 췌장암에도 그런 치료가 적용이 되나요? 그 면역 치료가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그 뭐 자기 몸에 있는 암을 죽이는 세포, 면역 세포를 키워서 다시 수혈하는 것처럼 넣는 방법도 있고요. 또 암 백신이라고 해서 암 세포에 그 닮아 있는 단백질을 넣어가지고 그 거기에 특이적인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방법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거를 추가한다고 해서 췌장암에서 생존율이 좋아졌다는 보고가 없어요. 그래서 아직은 면역 치료가 췌장암에는 해당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쓴다면은 기존에 쓰고 있는 항암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항암제 치료가 주 치료가 되는 거죠. 술, 담배 이런 거는 영향을 어느 정도나 줍니까? 담배는 확실히 리스크 팩터로 돼 있고요. 위험하다고 술은 조금 애매합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근데 저는 관계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성적으로 술을 먹다 보면 췌장염이 반복될 거고 그러다 보면 만성 췌장염을 갈 수 있잖아요. 만성 궤장염 자체는 암의 리스크가 확실하기 때문에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술도 담배도 모두 췌장에 관련 술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군요. 만성 췌장염을 일으킬 수 있고 이렇게 말씀드린 게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는 증거가 없지만 적어도 간접적인 요인으로 리스크 팩터이긴 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정 교수님은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음주를 하시나요? 뭐 어제도 마셨고 그닥 크게 뭐 위험하진 않은 걸로. 근데 췌장염의 증상은 어떻게 되나요? 췌장염 증상은 특징적으로 이제 응급실에 한번 췌장염 환자를 보면 잊혀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환자가 이렇게 웅크리고 있습니다. 웅크리고 명치를 한 방 두드러 맞은 것처럼 앞으로 기울이고 숙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똑바로 놓으면 통증이 더 심해지다고 표현하고요. 주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죠. 위치 자체가 상복부 쪽에 있기 때문에 오목가슴 쪽에 그쪽 통증을 호소하면서 아주 특징적인 거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등 앞에 앞에서 보면 가장 깊은 장기이기 때문에 복통과 등 통증을 같이 호소합니다. 그리고 이건 앞도 아니고 뒤도 아니요. 둘 다 동시에 통증이 있고 이 담석 같은 경우 그 주변에 있는 담석으로 인한 통증은 이게 심하게 아프다가 한두 시간 동안 아프다 씻은 듯이 좋아지는 이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계속 아픈 거예요. 췌장염. 그래서 진통제가 필요한 거죠. 욱신이 아니라 막 계속 아픈 거예요. 지금 복통과 등 통증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제 복통은 한자어잖아요. 근데 등 통증은 등은 우리말이잖아요. 왜 그렇게 표현하냐면 등을 뜻하는 한자어가 배잖아요. 배. 등배. 그렇지. 배영할 때. 배. 배부. 우리가 배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등의 통증을 배통증이라고 하면 배도 한자어로 하면 배도 아파요. 배통.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겠네요. 헷갈리잖아요. 복통과 배통 이러면 복통과 배통 그러면 뭐래 이런 느낌이 드니까. 그래서 저렇게 등 통증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알아듣기 쉬운 게 훨씬 좋은 것 당연히 같아요. 그렇죠. 옛날에 의학 용어는 배측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배측. 등 쪽. 배측은 등인 거야. 콧등을 비배부라고 합니다. 콧등을. 옛날에 참 많은 지식은 알고 싶지 않아요. 한자 용어들이 있었는데 요즘 다 우리말로 쓰고. 그러니까 코 높인다고 얘기하죠. 비배부 융비술을. 고기를 요거 입력. 고기나 막 기름진 음식 됐다 많이 먹으면 이게 췌장염이나 뭐 더 나아가서 췌장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소문도 있던데. 췌장암과의 인과관계는 없다. 지금까지 밝혀진 걸로는 없는 걸로. 그러나 기름기가 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는 췌장염을 일으킬 수 있고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기름기 음식을 먹었다고 소인이 없는 사람한테 췌장염이 일어나는 건 아니고 췌장염이 잘 일어나는 소인이 있는 환자에게 반복적으로 급성 췌장염이 있는 경우에는 기름기 있는 음식만으로도 췌장염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게 췌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오늘 저녁 회식 그 메뉴를 고민하게 되는. 그 급성 췌장염이 반복되면 만성 췌장염이 되는 거예요?
그쵸. 원래 이제 저 당뇨병 같은 거는 급성 당뇨 이런 건 잘 없고 보통 다 그냥 만성 질환인데 이 췌장염은 처음부터 만성 췌장염 이런 거는 없고 급성이 반복되다 보면 그게 만성으로 가는 그렇죠. 이런 패턴인가요? 그 선생님 아시는 것처럼 간 경화 있잖아요. 술 많이 먹으면 그것도 급성 간염이 반복돼가지고 나중에 그 일을 해야 되는 말랑말랑한 간 자체가 딱딱해지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돌덩이처럼 되는 거죠. 췌장 자체가 췌장염이 반복되다가 이제 흉터가 계속 남는 거죠. 그 흉터가 남다 보면은 그게 일을 해야 되는 말랑말랑한 췌장의 실질은 없어지고 딱딱한 췌장만 남게 되고 그러면서 구조가 뒤틀려 가지고 췌간이 뒤틀리면 췌장액이 만들어져서 원활하게 나오지 못하니까 거기 췌석이라는 게 또 생기고요. 그 췌석이 생기면 다시 췌간을 막아서 췌장염을 나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만성 췌장염의 원인은 급성 췌장염이다. 급성 췌장염의 원인은 주로 술인가요? 술과 담석입니다. 가장 흔한 두 가지 원인은 술과 담석. 그래서 우리가 급성 췌장염 환자가 오면 꼭 두 가지를 체크하거든요. 어제 술을 드셨는지, 언제까지 술을 드셨는지를 확인하고, 만약에 그런 술을 많이 드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면 그 다음에 꼭 확인해봐야 될 게 담석이 있는지를 확인해봐야 됩니다. 담석이 있는지 없는지는 평소에 모르고 사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담석은 초음파로도 잘 발견이 되거든요. 담낭 담석. 그래서 뭐 복부 초음파나 CT를 통해 가지고 담석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하면은 내시경적으로 제거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담낭에 담석이 계속 남아 있어서 이게 흘러내려오면서 췌장염을 유발한다고 판단이 될 때는 외과적으로 담낭을 절제하는 수술을 권하게 됩니다. 자, 췌장암에 대해서 또 췌장염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알아봤는데요. 청취자 권현님이 벌써 한참 전에 이런 질문 남겨주셨었는데요. 피검사나 초음파 검사만으로는 췌장의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나요? 이제 질문이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이게 췌장의 이상 여부, 피검사나 초음파 검사에서 췌장의 이상 여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알 수 있나요? 일단은 췌장암 여부는 모를 수 있지만 췌장이 이상하다는 거는 췌장암의 그 종양 표지자가 CA19-9라는 수치가 있고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일반인분들 건강 검진할 때 거의 대부분 최근에는 CA19-9까지는 다 검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 검사가 이제 가장 알려진 암 표지자 검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암을 말씀하시는지 염증을 말씀하시는지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또 염증을 나타내는 수치도 있습니다. 아밀레이즈 라이페이즈라는 수치가 있어서 그게 올라갔을 때는 이분이 췌장염이 있을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초음파 검사로는 뭐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뭐 크기가 좀 변한다든지 이런 건 알 수 있고 그럼 피 검사들을 쭉 건강검진이나 뭐 다른 증상 때문에 검사를 하다 보면은 췌장 기능 검사 추가로 좀 필요하겠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는 꽤 있겠군요. 특별한 예방법도 없고 특별히 왜 생기는지도 잘 모르고 조기 진단하기도 어렵고 발견되고 나면은 치료도 좀 어렵고 막상 과를 결정하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신 적은 없나요? 이게 좀 제가 우문일 수도 있긴 한데 저도 뭐 이제 대학에서 환자를 계속 보는 입장에서 치료가 잘 되는 병을 치료할 때 보람이 또 자주 있죠. 큰 보람은 아닐지 몰라도. 근데 문제는 저희 과에도 이제 잘 안 나는 병이 있고 그리고 치료 방법조차 잘 없는 병들이 또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환자분께도 송구스럽고 되게 그 치료하는 입장으로도 되게 힘들거든요.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췌장담도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비관적인 쪽으로 사람들이 조금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리고 실제로 비관적이기도 하고 근데 제가 이렇게 부정적인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췌장이나 담도 쪽에 병이 생기면 꼭 암이 아니고 다른 뭐 양성 질환도 저희들이 사실은 해드릴 게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오늘 얘기한 거는 이제 뭐 약물 치료에 대해서 일부 언급을 한 정도인데 저희가 또 하는 거는 저희 직접 내시경적인 시술을 하거든요. 췌간이나 담도 쪽에 저희가 직접 함으로써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부분도 실제로 보기 때문에 그 다음 시간에 얘기할게요. 다음 시간에 시간이 다 됐네. 자, 췌장
담석 이런 거에 관련된 네네. 더 재밌는 얘기는 다음 시간을 기약하고요. 오늘은 희망적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오늘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사연 있으신 분들은요. 네, 나는 사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팟빵, 네이버 포스트에 댓글로 질문 보내주시고요. 라디오 골뱅이 docdocdoc.co.kr로 이메일 질문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이사 스피노프인 정신여고에 사연을 보내시는 것도 같은 방법인 거 아시죠? 참 정신여고는 볼 때마다 이름 장명 참 잘했어. 제가 카톡 프로필에 정신여고 네이버 오픈이라고 써놨더니 최근에 어떤 만남 몇몇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정신여고 나왔냐고. 여러분 안녕. 네. 여러분 안녕. 안녕.